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기의 빅샷 전영기입니다. 오늘은 그 사실과 논리로 시대의 거짓과 싸워온 조갑제닷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사석에서 제가 최근에 뵀던 게 한 20일쯤 됐습니다. 상가에서 만났죠. 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세상을 등진 날이 4월 9일이었고요. 1959년생. 그래서 시대를 그 꿰뚫은 논객이죠. 예, 김진 상가에서 뵀던 기억이 나는데 그 김진 씨, 그 개인적으로는 저희 중앙일보 정치부제 선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기 선배신데. 몇 회 선배입니까? 일기 선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앙일보 24기.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중앙일보 23기. 예, 예. 예. 아주 저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저는 뭐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 선배, 저 선배죠? 기자로서. 우리 선배님께서 김진에 대한 추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김진 위원과는 수십 년 동안 교류가 있고 특히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네.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에는 방송국에서도 자주 만나고 뭐 사석에도 자주 만나고 또 그런 일이 있기 한 2주 전에도 만났고. 그 2주 전에. 그래서 예.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유서를 유족 측에서 공개한 유서를 읽어보고 제가 김진 씨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슬프다 이 차원이 아니라 김진 씨다운 결단으로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을 했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담은 게 짧지만은 한 장짜리 유서였어요. 아. 그러니까 인천대교에서 차를 세우고 투신하고 그 차 안에서 발견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세 장의 유서 중에 한 장이 한 공개됐죠. 장이 공개되고 나머지는 이제 가족 친지한테 보낸 건데 그 유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건 명문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을 향한 유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기에 불안이라고 괄호 안에 들어갔습니다. 삶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마감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납니다. 저는 평생 언론인과 평론가로 활동했습니다. 틀린 사실과 잘못된 논리가 혹시 일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인간 삶의 본질을 보다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괄호하고 구조 관계자들께 죄송합니다. 2026년 4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또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했습니다. 아. 코마에 빠지면은 장기를 기정해 주세요. 요 해설이 필요한데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구조되어서 의식 불명 상태가 될 경우에는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또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된 죽음이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인간 삶의 본질을 보다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김진 씨의 생애를 자기가 정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본질에 대한 궁금증이 매우 많았던 예. 분이었죠. 예. 그런데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이 마지막까지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예. 이분은 아주 그 유명한 산업인이고 또 기업인이기도 한데 이분한테 물으니까 그때 자신은 베트남에 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하듯이 베트남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김진 씨한테 보냈답니다. 바로 답장이 왔는데 굿데이라고 썼더래요. 그때. 굿데이라고 썼더래요. 마지막 날. 예. 그런데 나중에 이 굿데이라고 쓴 게 언젠가 역출적을 해보니까 바로 영종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투신 현장으로 차를 몰고 출발하기 직전이었답니다. 그렇군요. 예. 영종대교로 가는. 예. 그래서 어떤 번민이나 주저함 없이 딱 계획대로 가서 투신한 것이고 그래서 누가 이걸 읽어보고 한 젊은 평론가가 글을 썼더라고요. 주간조선에 보수의 멋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수의 멋. 저는 그걸 미학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미학. 어떤 삶을 정리를 할 때 뭐 일본 그 무사들이 주로 그런 의식을 거칩니다만은 그걸 생각하게 하는 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이 유서가 이분의 모든 것을 아주 정리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이걸 읽어보면 슬프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어요. 네. 어떤 그 반대의 감정? 네. 꽉 찬 생애를 지내고 담담하게
딱 끝내고. 예, 그 김진 씨에 대한 추모인데요. 예, 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그 다음날 빈소에는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찾아왔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기록적인데 하루 전에 김진 TV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하루 전에 올렸죠. 그 내용이 국민의 힘을 걱정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걸 쭉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한마디도 말이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그렇군요. 평상심이었다는 겁니다. 평상심.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한동훈 전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보수 재건이 가능하다. 그 말까지 그래 남겼더라고. 맞습니다. 예. 오늘 그 김진 씨의 그 마지막에 대한 말씀은 뭐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우리 하도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조갑재 선생님의 그 깊은 친분으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어차피 공적인 인물이니까요. 다만 여러분 사람은요 천수를 누리셔야 됩니다. 예. 천수를 누리셔야 됩니다. 예. 우리 김진 농객의 그 미지의 세계, 예. 그것이 또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예.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6월 3일 치르는 지방선거가 이제 35일 남았습니다. 아주 가까이 왔어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구에 그 한동훈 이어서 이재명의 대리인 하정우 두 사람이 지금 합류했습니다. 즉 부산 북갑은 6.3 선거 전체 판에 그 흐름을 가를 가장 그 전략적 요충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뜨거운 지역이 됐는데요. 우선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하정우 수석의 그 민주당 영입식 장면 한번 보시죠. 더 큰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으로 갑니다. 어머니, 누나, 행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말투가 유심히 그 눈에 귀에 들어왔는데요. 어머니, 행님, 뭐 이렇게 나갑니다. 사투리가 세죠? 토착 사투리. 1977년생 하정우, 그리고 1973년생 한동훈. 이 두 사람의 한판 승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한국 정치 구도를 지배한 선거가 됐어요.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하정우, 한동훈 또 국힘에서 나올 사람. 뭐 그분이 뭐 박민식 씨가 될지 뭐 그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예, 3자 구도로 설정이 됐는데 이제 선수를 치고 나온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였고 선수 치고 나와서 계속 뉴스를 만들어 내는 데서부터 이 전체 선거판이 어떤 방향 감각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남풍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말은 사실은 기자들이 말을 하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지역을 선택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네. 동남풍이라는 말을 자신이 만들었어요. 거기서 북갑, 그다음에 부산시장, 부산시장. 울산, 그건 경남 이런 걸 묶는 여기서 바람을 일으키겠다. 네. 근데 동남풍은 적벽대전에서 화공을 할 때 필요했죠. 제갈량이 만들어낸 바람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바람을 안고 오나라 장수 황계가 황계. 예, 불을 붙인 배를 몰고 가서 연황계로 해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꽁꽁 묶여 있었던 조조 함대로 그냥 돌진을 해서 불바다로 만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옛날에 뜻인데, 읽었던 예. 삼국지 얘기 서록서록 그래서 기억나네요. 예. 부산에서 동남풍이 만들어지면 이게 대구, 경북, 강원도를 거쳐서 서울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판이. 그래서 선거판 전체가 재밌어졌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전략은 아주 명확하더구만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 네. 그리고 국힘 누구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장동혁의 아바타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타쌍피로 양쪽을 다 같이 치겠다. 일타쌍피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거구를 쳐야 극자도 같이 약화된다. 아. 그래야 중간지대에 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판을 만들겠다는 상당히 근사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데 놀랍게도 언론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고 현지 반응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예. 내가 부산일보 기자가 쓴 짤막한 칼럼을 봤는데 부산 사람 입장에서 썼는데 네. 부산 사람 입장에서는 노무현 이후에 이렇게 팬덤이 강한 정치를 처음 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타지에서 온 사람이 부산에서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상당히 기대감이 있다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 한동훈의 그 선점, 그다음에 하정우 수석의 어떤 그 뒤이은 그 돌진인데요. 결국 동남풍에 대해서 북풍이 분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맞아요. 북풍을 그냥 아래로 내려 보내는 셈인데 그 한동훈과 하정우의 신경진 역시 그 양강답게 아주 날카로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하정우 수석이 그동안 말했었던 이 대통령의 지침이 없었다면 난 출마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를 말을 그동안 했던 걸
딱 끄집어냈어요. 예. 이에 대해서 SNS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 내용을 볼까요? 예, 저기 보면 하정우 수석은 X, 대통령이 쓰는 SNS X에 나는 출마 지시를 받지 않았다. 내가 대통령을 설득해서 나가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썼고요. 한동훈 대표는 또 그걸 바로 맞받아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불법 선거를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또 반격을 해가지고 아주 두 사람 사이에 아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그 권력 내부의 그 인간의 본성 이런 걸 잘 관찰해 오셨지 않습니까? 자, 이럴 경우에 통상 하정우 수석 스스로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지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어느 중간입니까? 저는 작전을 했다고 봐요. 작전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 대통령이 띄우고 정청래 대표도 띄우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성공한 게 정문호 예. 구청장을 띄웠지 않습니까? 네. 그죠? 간단하게 성공했어요. 서울에서는. 성동구청장이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요. 제일 센 사람이 됐죠. 서울시에서. 일단 성공한 겁니다. 성공하고 지금 여론조사도 1차 여론조사는 선두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치 경력이라든지 개인적인 능력 이런 거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활약상이 두드러지는데 또 하정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AI 이미지 그렇죠. 그리고 그 토착민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투리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 친근감이 있다는 이미지.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만약 3자 대결로 되면은 한동훈 대 국힘 후보 사이에 아주 격렬한 공방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걸 보고 하정우 후보가 참신성을 내세운다든지 그리고 어떤 기술적 배경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 경제 효과로 딱 전환시키는 그런 공약을 낸다든지 하면은 결코 만만치 않는 게임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대 한동훈이라는 그 큰 구도로 가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 이아의 어떤 지리멸렬 그렇죠. 자기 싸움으로 그 진탕질 치는 예. 그런 걸로 가느냐 이게 어느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마지막 한 수가 거기서 파멸로 가느냐 아니면 어떤 기사회생의 불씨를 만드느냐. 장동혁 대표의 가장 중요한 수가 이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낸다면 누굴 낼 거냐. 예, 그 얘기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지금 최근 여론조사 한번 보시죠. 그 4월 24일 저 지금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4월 24일 미디어 토마토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낸 건데 하정우 35.5%, 그 한동훈 28.5%, 박민식 26%. 이게 오차 범위 내에서 1, 2, 3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 투표층도 그런 양상 비슷하고, 그 전에, 지금 요거 말씀드린 요거는 4월 24일과 25일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4월 19일부터 20일 그 사이에 조사한 거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라는 곳에서 했는데 거의 양상이 비슷하죠. 하정우 수석이 31%, 한동훈 대표가 26%, 박민식 전 의원이 21%. 그 뭐 순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양상은 비슷한데 오차 범위 내에서 하정우 수석이 1등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현장 밀착도가 생각보다는 아마추어지만 또 짙은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선거 양상이 현지에서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지? 어디에 그 포인트, 지상전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이 두 사람 하정우와 한동훈 그 결판이 날지 그 관건 같은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당이니까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한테 피부로 덕이 갈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대의명분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명분이 먹히면은 바람 선거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해관계에 맞춘 공약이 먹히면은 그건 조직 선거가 되는 겁니다. 조직이냐 바람이냐 한데 부산 사람들이 기질에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동훈 대표가 부산을 선택을 한 것도 부산에서 선거를 해보니까 뭔가 통하더라는 겁니다. 네. 뭐가 통하냐 하니까 화끈한 게 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식 선거를 하겠다는 거죠. 김영삼식 선거. 무슨 행동이 빠르고 솔직하고 그런 데서는 현재는 선거가 먹히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기질적으로 먹히고 있고.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막 보도를 하면은 북구 주민들, 그 북구란 데가 약간 낙후된 데입니다. 부산에서는. 네네. 그 북구 주민들이 야, 우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었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막 와가지고 보도를 하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바람 선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할 거고,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기간이 시작됐을 때 계속 언론의 관심을 거기서 이끌어갈 수 있는 뉴스를 생산해 내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파람이냐 조직이냐, 예. 그 대의 명분이냐 지역 밀착이냐,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 사람들은 이 영고주의를 타파를 하고 극복하는 수가 있어요. 역사적 사건이 누군데 네. 부마 사태는 그게 결국은 부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같은 경상도 정권은 아니지만은 박정희 정권.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는 기폭제를 만든 거 아닙니까? 1979년 10월 19년 부마 항쟁이죠. 네. 그다음 또 한 분 있습니다. 1985년 2.12 총선 때. 2.12 총선.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을 뒤흔든 게 2.12 총선이고 예. 2.12 총선의 이변은 부산에서 일어났어요. 부산에서 그때는 1구역에 2사람을 뽑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선거구제. 전국에서 민정당 국회의원이 5명이 떨어졌어요. 한 명은 서울 강남에서 떨어지고 네. 대구에서 떨어지고 3사람이 부산에서 떨어졌어요. 아, 부산 대단하네요. 그래서 쳐버렸군요. 부산에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 버렸어요. 아, 그게 전국적으로 퍼졌고, 그거는 역시 그 선거를 김영삼 씨가 주도를 했거든요. 그 선거로 해서 한국의 역사가 민주화의 대세로 가는 겁니다. 네. 분수령을 넘은 거죠. 그게 다 부산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한테 결정타를 먹였다는 거는 바로 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차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타 지역 출신이라는 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조 대표님은 특별히 그 부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 깊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 현장에서 봤으니까. 아, 현장에서 어떻게? 아니, 부마 사태도 제가 현장에서 취재하고. 그때 기자 천연명 시절입니까? 아니,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때 기자 9년째. 79년. 그래, 79년째인데. 한동훈 대표는 이제 YS 기질이 좀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신속 정확한 행동력. 판단이 무지하게 빠른 것 같아요. 판단이 빠르죠. 아. 그리고 YS보다 더 나은 점은 말과 글이 아주 출중하다는 점이죠. YS는 말은 간단하고 네. 글은 안 쓰고 옆에서 해주죠. 잘하시죠? 그분은 그러잖아요. 그 두뇌는 빌릴 수 있어도 몸만 튼튼하면 된다. 이런 게 있죠. 행동적이죠. 예, 과연 그 한동훈 대표의 그런 YS적인 그 기질 이게 부산에서 통하는가? 아니면 대통령과 AI의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 AI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하정우의 그 지역 밀착. 근데 YS하고 한동훈 씨가 닮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언론의 대체적인 호평이에요. 아하. 기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비교적 좋은 편 아닙니까? 그 좋은 이유가 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네. 아. 그리고 한 대표는 좀 특별한 게 술을 전혀 안 하는데 또 그런 교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술 안 하고도 그렇게 됩니까? 술 안 하는 대신에 콜라 먹잖아요. 콜라. 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말입니다. 하정우 수석 내보낼 때 공식적으로는 공개적으로 반대 표명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짜고 치는 작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그거고 대통령 공식 발언이거든요. 상당히 그 기록할 만한 그리고 연구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발언인데 그 작업론이라고 하죠. 일명.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예. 그리고 하지 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몸값 올리기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발언이고 공개적인 국무회의인가 거기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수석보좌관 회의 같습니다만 이 발언의 값, 대통령의 말의 값이 너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런 발언과 더불어 요새 무슨 SNS를 통한 글 이런 게 자꾸 사이다가 언젠가는 사고로 갈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나중에 이야기하시겠지만 그 정동영 네. 장관의 구성 발언도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논리도 안 맞고요. 대통령의 사이다 발언 맛있긴 한데 계속 이어져 사고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 결국엔 사람들이 이제 뭐 짜고 치는 뭐 고스톱이라 그럽니까? 정청래와 이제 대통령이 당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일종의 선거 작업을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될 수 있는 장면인데 뭐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를 상당히 두려워한다는 그런 반증도 된다고 봐요. 네.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후보라면 이렇게 밀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박 대통령의 저 말의 신뢰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이제 평가가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진행하면서 얘기 좀 해보시기로 하죠.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 아까 말씀 나누다가 좀 약간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 인류 2하 구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2하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박민식 후보 얘기가 나오고 또 기자 출신은 그 이영풍 씨 얘기가 현장에서 뛰고 있다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정작 지금 다른 데는 다 구도가 잡혀 있는데 여기는 이런 방금 말이 없어요. 이거 또 장동혁 대표는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해온 행동대로 가면은 어쨌든 목표는 한동훈 대표를 낙선시키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겠죠. 네.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를 낙선시키는 것보다는 한동훈 후보를 낙선시키는데 교환점을 두겠죠. 그렇게 해서 후보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저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지만 그 바로 옆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 말이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승리는 똥해요. 그렇죠. 그러나 한동훈 이기는 것만은 절대적으로 막는다. 이것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딱 정리가 된 게 이 이야기는 제가 제일 먼저 했을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결국은 윤석열, 장동혁, 친윤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의 본성이 뭐냐 하면은 네. 좌파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고 결국은 정권을 말아먹고 정권을 중앙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그 노선에서 수정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다가 결국 장동혁 체제가 등장해가지고 지방 권력까지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거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됐고 요사이 민주당에서 공공연하게 제일 큰 걱정이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서는 안 될 텐데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데서 이제 증명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민주당 도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농담이 아닌 게. 그 말을 리얼하게 진실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군요. 그러니까 현실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참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단일화가 그럼 정령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3대 3 정도인데 그러면 근데 이게 단일화라는 게 일단 예. 선거에 돌입하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차 어마어마하게 나버리면 모르는데 그리고 딱 출마하면은 그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구도로 흘러가게 되면은 결국 한동훈 대표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1과 2하 구도로 해서 그대로 굴러가게 돼요. 그걸 냉정하게 봐야죠.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 판단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동탄 모델이 있어요. 동탄. 예. 그 이준석 그때도 3자 구도였거든요. 선거 딱 출발했을 때 그때 민주당 후보가 50%였습니다. 지지율. 예. 이준석 20%였어요. 그렇죠. 이걸 뒤집었습니다. 뒤집고 그때 국민의힘이 자격 공천을 했는데 예. 20% 가까이 예.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걸 서서히 흡수해 갔어요. 그런데 그런 모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1려 2하이긴 하지만 2하에서 한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유권자들이 하는 단일화인데 그게 가장 자연스러울 거고요. 그 당 공식 단일화는 어렵고 오히려 유권자 단일화는 한번 지켜보자. 네, 그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이라든가 그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예 무공천은 아예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 현지 국회의원들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분들의 역할 같은 것도 좀 봐야 되겠다. 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동남풍이 불려면은 공개적으로 한동훈 그다음에 박형준 연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서 눈치 보면서 하다가는 시간 다 흘리지.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자, 적벽대전에 화공을 불러일으킬 그 동남풍. 불까 안 불까? 실제로 부나 안 부나? 이거 한번 박형준 부산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 본인 입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는 적과의 동침도 하는 거고 부산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서 핫플레이스가 됐단 말이에요. 당내 이거를 분열의 계기로 삼기보다 지금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와서 전재수 후보를 공격을 함으로써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측면들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이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데 중앙당이 너무 개입하면 안 된다. 한동훈 대표의 출마로 부산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그래서 국민의힘 선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런 식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죠. 후보 안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장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를 안 내야 된다라는 의사를 분명해야죠. 근데 그 부산시장 그 박 시장이 후보를 안 내야겠다 그러면요. 장동혁 대표는 또 뭐라 그랬냐면 해당 행위하는 후보도 교체해버리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 완전히 공갈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공갈입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구조에서 어떤 법적 그걸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본인의 용기에 달린 거지. 그러니까 박영준 저분이 좀 신중하고 하지만은 그렇죠. 결단력을 보여준 적은 별로 없어요. 이럴 때 보이죠. 그 요번에 머리는 깎았어요. 그 결단은 있었습니다. 그 정도 그 결단 가지고는 안 되죠. 삭발 결단력은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본인도 여기서 분명하지 않으면 역공당합니다. 부산 엑스포 부산 엑스포. 부산 엑스포 실패. 그걸 덮을 수 있는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그럼 부산 박 시장에게도 상당한 도전이 되겠군요, 지금.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긴 뭐 전재수 후보가 간단치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의외로 상당히 국민의힘에 호의적으로 대충 보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요. 딱 시작이 되면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동남풍 그 진원지가 부산인데 거기서는 그 박형준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의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결합이 필요하다. 이런 그러면 말씀. 경기도 뭡니까 경남 후보. 네. 후보는 거의 비슷한 생각을 밝혔잖아요. 그죠? 그저 김두겸 울산시장은 명백히 바뀌었어요. 무공천 해야 한다. 지금 박완수 씨죠. 네. 경남 후보. 경남은 박완수 씨고. 그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표현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박 시장 후보가 치고 나오면은 두 사람도 따라올 거고 그럼 완전히 동남권 기지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도 지금 독립적 공천하는 걸 망설이지 않을까요? 그 동남풍 바람이 동남풍 기지가 될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 저희가 따로 그 현재 민심 체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15일 된 그 전입신관이 15일 된 한동훈의 현지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생겨? 얼굴이 조만간 젊어요 생각보다. 엄마 사랑해야겠다. 저희 엄마 진짜 사랑해요. 저희 엄마 진짜 뭐 영통 좋아하면 안 돼요? 영통 좋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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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그 지나가는 그 젊은 여성과 같이 만나 사진 찍고 그 여성이 또 그 흥분해가지고 지금 그 휴대폰으로 자기 어머니랑 또 통화를 해서 그 이어서 얘기하게 만들고 참 이거 여느 후보들의 선거운동과 좀 다른 그런 모습인데 상당한 밀착력이 여기 한 대표에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요. 네. 학생들 어린이들이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학생들이요. 이준석 그 동탄 유세장에 어린애들이 부모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술 공부하자고 네.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근데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 이야기 하대. 전재수보다 더 전재수답게 선거운동하겠다고 그러더만. 그러면서 전재수, 박민식 두 사람이 오랫동안 이 지역을 맡았는데 남긴 것은 별로 없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말도 앙증맞다 그럴까요? 예. 저쪽 편에서 상담해 보면 얄밉기도 하죠. 그렇게 잘 하는 것 같긴 해요. 예. 퇴로를 끊었고 앞으로는 이 지역을 안 떠나고 떠날 경우에는 크게 됐을 때 떠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 야, 그것도 사실 이 판을 크게 키우는 한 요소죠. 예. 예. 나는 끝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있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것은 내가 대통령 후보 됐을 때. 대통령 후보가 될 때다. 2030년 얘기를 확 던져버렸어요. 네, 그렇죠. 예, 여러분은 지금 조갑재 대표님 그리고 한동훈과 함께 그 한동훈의 동남풍이 세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를 통해서 일으킨 북풍이 세냐 이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는 결국 왼쪽으로는 이재명과 싸우고 그렇죠. 오른쪽으로는 장동혁과 싸우는 아까 말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일타쌍피입니다. 일타쌍피. 예. 지면 말짱 도루묵. 협공의 희생자가 될 수가 있는데 역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는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 한국의 중심 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관한 물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한국의 중심 세력이 저는 70%가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유권자의 70%가 그렇죠. 중심 세력이다. 그러니까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사이런트 모조리티가 돼가지고 무시당하는데 네. 그런 사람의 그 잠재력을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전략을 펴면은 여기서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략화해가지고 지금
이번 선거에 적번하는데 다만 이게 지역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원 선거라는 데서 그런 원론과 다른 어떤 현장에서의 바닥을 기는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병전에서 이겨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뭐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폭격을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상전에서요. 지상전에서 이겨야죠. 이겨야 되는데. 예. 근데 조직이 좀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쪽은 전재수 그 하정우 수석 쪽은 전재수 지역 조절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여기는 혼자 혈혈 단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분이 팬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많이 내려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사준답니다. 그 서울에서 그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원정 여성 팬들이 많이 가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 쪽을 약간 비판하는 쪽에서는 현장 지역에 가봤더니 온통 서울 말씀만 들리더라 이런 말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일일이 파고드는 그 자기들끼리 전해지는 그 바닥 구민들의 서로 얘기가 굉장히 아주 밀착돼 있다. 양쪽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근데 상인들은 다 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상인들 와서 물건 장사가 잘 사고 되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지금 저 아가들이라는 그 우리 그 댓글 다시 다루신 분은 저 대표 말씀드렸고 책임당원으로서 진짜 미치겠다 그럽니다. 예. 아마 그 장동욱 예, 대표 얘기 같은데 개인의 감정보다는 당을 먼저 생각하는데 3살 먹은 아이기도 알고 있는 얘기를 장 대표는 왜 이러는지. 이분이 여자신가요? 눈물만 납니다. 이렇게 쓰네요. 아주 좀 짠하네요. 예. 그런데 저는 국힘당 당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당원들이니까 발언권이 있잖아요. 발언권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전화를 걸든지 해가지고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장 대표에게 전화 걸기. 일종의 장 대표 그 제거 프로젝트입니까? 이런 거. 아니, 제가 아니고. 제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건의를 하는 거죠. 건의. 예. 당원으로서의 의무 아닙니까? 권리이기도 하고. 장 대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아까 민주당의 도움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결국 빈속 방미, 빈손 방미 얘기가 이제 막 더 논쟁이 확산되고 있어서 아예 장동혁 사퇴가 답이라는 얘기가 그렇죠. 지방선거전을 하라 이런 얘기가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장동혁 대표 이야기. 본인이 버티면은 몰아낼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며칠 안으로 선거가 시작되면은 실질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찾는 기자도 좀 드물어질 거고 장동혁 대표도 현장에 잘 안 나갈 거고. 그냥 여의도 안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럼 잊혀져 버리는 거죠. 잊혀져 버리는데 뭐 SNS는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분은 SNS는 구체성이 없어가지고 뉴스거리가 안 되거든요. 유튜브도 하다가 뭐 흐지부지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또 선대위원장을 따로 만든다고 지금 하던데 그 사람들이 뉴스를 많이 차지할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구도와 관련된 메시지는 누가 내야 돼요. 네. 그걸 그 누가 얘기는 지금 할 거냐는. 천상 각 지역에서 그 광역시장 후보들이 내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러나 예. 이게 전체 이 선거의 의미를 확인해 준다든지 전체를 감당할 그 사령탑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요. 제가 알아보니까 중앙선대위원장 네. 그거를 지금 뭐 말로는 나경원 무슨 안철수 이런 분들한테 제시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장동혁 대표가 한 적도 없대요. 결국 그 메시지 네. 전체 판을 아우르는 메시지가 나올 곳이 없네요. 지금.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 말씀 관련해 갖고는 지금 네.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지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어제 나오기로는 그 부산의 그 박형준 시장, 그 다음에 대구의 그 추경호, 그 다음에 부산 경북의 이철우 지사, 네. 강원도의 김진태, 김진태. 네. 이 네 분이 모두 공동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우리 김문수 전 후보를 그건 모셨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요. 어떻게 봅니까? 의미 있는 현상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김문수 전 후보는 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어려운 대선에서도 40% 받았잖아요. 그런데 선거에 승복했잖아요. 승복했죠.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장악한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왜 승복했느냐고 괴롭혔잖아요. 예.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지지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지. 예. 예. 그리고 왜 선거에 승복했느냐는 이유로. 예. 그리고 선거를 매개를 해가지고 한동훈, 김문수 두 사람이 가까워졌어요. 예. 예, 상대적으로 가까워지고 해서 그런 사람이 이제 경북, 대구, 강원도 정도는 먹힐 거라고 봅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지금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판 전체에 관한 큰 메시지를 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역할을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신에 김문수 그 전 장관이 할 수 있다 이런 할수 느낌은 있다고 갖고 감각이 오네요. 네, 와요. 그런데 예컨대 작년 5월 현재의 김문수 후보는 네. 그때 부정선거 음모론과 깨끗하게 전련하지 못하고 네. 윤석열과도 전련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 장동혁 등장하는 바람에 김문수 후보가 온건하게 보이는 사람으로 그렇죠. 된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과도 통하고 적어도 적대적이지 않으니까 이번 선거에서 기존 보수 세력이 강한 지역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탈하려고 하는 합리적 보수를 잡는 역할을 할 겁니다. 충북도 거기 포함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김문수 전 후보가 탈장동혁의 일종의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그렇죠. 있고. 그 지역이 아까 그 지역.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이고 거기서 한 걸음만 더 오면 서울로 오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오세훈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바로 그 대목에서 그 수도권과 그 중부권의 일부 시장들이 지난 일요일에 지난 그렇지. 주일에 그 전격 회동을 했어요. 이건 예. 제가 말하자면 좀 단독 기사를 취재를 했는데 예, 예. 지난 주일에 4월 26일에 수도 중부권의 그 세 분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세 사람이 만났어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갔냐고 제가 알아봤더니 장동혁 지도부의 선거 개입을 앞으로 거부하겠다. 예. 그 얘기를 했고요. 결국 장동혁 불신임 결의를 한 거죠. 다만 그것을 결의안으로 공동의 이름으로 발표까지는 하진 수는 없다. 아직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세 명으로서 제가 약했다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장 과거와 달리 우리가 현역 시장 프레임을 유지하고선 지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시장직을 지금 내려놓자 해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그 결의를 했는데 월요일에 오세훈 시장, 그 최민호 세종시장 이 두 분이 모두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마 서로 이신전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부산시장 그 박형준 시장도 예비 후보 등록을 했어요.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이제 시장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직무 정지하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그 표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좀 언론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분은 자기들끼리 결의해서 야당처럼 뛰자. 그러니까 야당이지만 그렇게요. 정말 그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천막 당사 같은 걸 천막 당사. 연상시키는 그렇죠. 그런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결의한 게 빨간색을 다 입자. 다시 입죠. 왜냐하면 빨간색을 장동혁의 색깔로 생각하는 걸 우리가 불식시키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고 즉 장동혁이 싫은 거지 보수 정치는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말하자면 제 해석을 하면 탈취하자. 예. 지금 저기 보시지 않습니까? 그 4월 22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초록색을 입고 나왔는데 지난 월요일에 4월 27일에는 빨간색을 입었습니다. 이날 그 다른 시장들도 다 빨간색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메시지가 이제 장동혁이 아닌 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국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첫째 내가 보수라는 사람들의 규모가 줄어버렸어요. 보수 자체가 수가 그게 한 2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분열이 해버렸어요. 그 장동혁 체제 지지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반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되고 분열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시 돌리려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를 찍고 싶어도 국민의힘 후보를 찍으면은 이게 장동혁 지지로 비친다 이겁니다. 네. 장동혁 체제가 계속되도록 만드니까 이거 참 고민이다. 제가 사실 저희 어른이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예. 제가 오늘 대구 그 아는 지인들한테 몇 분 전화 걸었는데 내가 장동혁이 계속 체제가 유지될까 봐 그렇죠. 내가 저기 추경호 못 찍겠다 이런 그렇죠. 말을 하더라고. 나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장동혁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사퇴하는 건데 사퇴하면은 전 지지율이 그 순간에 5 내지 10%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수 결집 때문에. 그렇죠. 그게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뻔한 그 산수가 있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차선책으로 지금식으로 동남권은 뭐 박형준, 한동훈, 그다음에 이 중부 경상도 북부권은 뭐 김문수, 그다음에 서울권은 오세훈 중심 이런 식으로 거점이 세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서 장동혁 비판하고
보수 중도 대통합 뭐 이런 식으로 걸면은 저는 또 그 사이에 이 정부에서 이미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네. 앞으로 실수할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결합이 되면은 막판에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 막판에 재밌는 일,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얼마 전에는 그 장동혁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계엄을 인정하는 거, 예,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 이 두 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우리 대표님께서 아주 본질적으로 지금 중앙일보 며칠자입니까? 4월 27일자 예, 칼럼을 예, 통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정면 제기를 하셨어요. 칼럼을 쓰셨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정신질환 이렇게 예. 글을 쓰셨는데 아주 흥미진진하게 흥미뿐만 아니라 아주 본질을 짚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부정선거 음모론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모는 건데 이거는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으로 모는 종북 이념하고 똑같은 정신질환이고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게 전 국민 어른의 30%를 감염시켰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진보층에서는 감염률이 5%밖에 안 되고 보수층은 50%나 되고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는 아마도 60% 넘을 것이다. 이게 보수를 괴멸시키고 있는 바로 근본 원인인데 이걸 직시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보수 지식인들이 여기에 영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일리가 있다 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해야 될 걸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네. 계속 키워가지고 특히 기자들이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중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세계적 현상으로서 세계 지도자 중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간 사람이 3사람인데 그 3사람 중에 2사람은 감옥에 갔다. 한 사람은 윤석열 또 한 사람은 브라질 대통령 둘 다 친위 쿠데타 노렸다가 그렇게 네. 된 거고 한 사람은 지금 트럼프인데 백악관에 있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근데 그 요번에 미국 가서 만난 사람도 알아보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였어요. 예. 그런데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한 게요. 네. 미국의 공화당원의 약 60%가 아직도 부정선거로 2020년에 트럼프가 떨어졌다고 믿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의회 침입해가지고 난동 부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5명 죽고 100몇 명이 다쳤는데 여기에 관계돼가지고 기소된 사람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60%가 실형을 받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등장하고 나서 사면해주지 않았어요? 전원 사면. 아하. 전원 사면해가지고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협조하지 않았던 공직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얘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부정선거 감염은 어떤 바이러스를 어떻게 누가 치료하면 됩니까? 이건 뭐 50% 정도 이상 된다는데 그 보수층에. 예. 저는 한 사람도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벗어난 사람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솔루션 무슨 약 치유제가 좀 없습니까? 이건 약이 없잖아요. 무슨 약을 개발하든지. 그래도 대표님께서 그걸 아니면 뭐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유일한 방법은 폐가 망신시키는 거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편 사람은 폐가 망신시키는데 우리 법원이요. 이런 관계자로 구속영장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기각해버립니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도 그거와 관련돼.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편드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 올라탔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예요. 가장 일리가 있다. 일리는 무슨 일리가 있습니까? 본인은 믿지 않습니까? 안 믿는다고 봐야죠. 안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부정선거 관계로 뭐 최근에도 한 달 전에도 TF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부정선거를 진심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또 탈당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같은 그 진영에서도 진심으로 믿는 자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황교안 씨가 요새 평택을에 네. 나왔는데 그분이 자유와 혁신인가 그렇죠? 네. 서울 시내 곳곳에 붙여놓은 자유와 혁신. 구호가 중국 개입 부정선거 아닙니까? 중국 개입 부정선거라는 이런 선동을 정당의 이름으로 붙이도록 거의 허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 보수 정치의 그 쇠락은 결국 부정선거에 대한 거기입니다. 찬반으로 나뉘어서 세력이 확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겁니다. 결국 보수 지식인들이 책임입니다. 보수 지식인이라고 하면 학자, 네. 언론인은 비교적 적어요. 뭐 거기는 또 안보단체 대장 출신, 국정원장 출신, 국방부 장관 출신, 수두룩하고 뭐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출신 이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보수가 얼굴을 들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첫째 무능합니다. 네.
그리고 무례해요. 무능하고 무례하다. 무례함으로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다 분열이 있습니다. 가족도 분열되고 동창회도 분열되고 그건 맞습니다. 정당도 분열되고 예, 같은 보수 그룹 안에서도 예. 그 서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 예. 현실이죠. 예. 근데 그 마땅한 치료 방식이 없다니까 참 안타깝군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극우 세력을 심판하는 거 그게 하나의 방법이죠. 아, 그게 장동혁 대 한동훈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후보를 잘 보고 장동혁 계열이든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하고 친했다든지 뭐 어떤 극우 TV에 나가서 이름을 팔았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낙선시켜야죠. 대표님께서 아주 근본적으로 제기했던 그 문제 제기 이번 선거에서도 어떤 그 결론이 날지 잘 지켜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체 추세는 약화되는 추세예요. 네.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어떤 위기 리스크라고 할까요? 그 이 대통령의 그 발언 그리고 이 대통령 그 내각의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그 심상치 않은 느낌마저 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말입니다. 예. 그 3월 6일에 평북 구성에 북한의 90%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 이 발언을 했는데 일파만파 그 한미동맹 균열을 깊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도 보면 본인이 그 북한 평북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왜 지명을 감춰야 되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장관 본인이. 그러면서 그 보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도 알고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아는데 그게 왜 기밀인가? 이거 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건요. 예. 손현병 기자가 할 소리입니다. 네, 기자도 혼나요 부장한테. 그렇죠.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있다는 거 다 알더라도 국가가 공인해 주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국가가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걸 인정해 줌으로써 북한이 카드를 하나 갖게 될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있는 거 알지만은 없는 척 해버려야 그걸 카드로 못 쓰잖아요. 어디 협상에 나가서도 그거를 그렇죠. 당신이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완전히 북한 정권한테 도와준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발칵한 미국이 북핵 관련 일부 정보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달째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만 기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군사적 문제인데 이건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간 거예요. 그런데 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정동영 장관을 변호를 합니까? 예. 너무나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지켜봐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논지가 또 정동영 주장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지. 이 김을 누가 흘렸냐?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않습니까? 정동영 장관이 등장하자마자 두 개 국가론을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개 국가론은 헌법 위반인데 헌법 3조 위반 아닙니까?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인정할 수 없잖아요. 한 번도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 그렇죠. 헌법에. 아니 헌법 위반 중에서 가장 심각한 위반입니다. 네. 그 논리는 북한 지역을 완전히 김정은한테 떼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지켜온 가장 큰 원칙이 한반도에서 정통성 있는 국가, 합법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노동형 그게 정권이지. 헌법입니다. 예. 노동형 정권이지. 국가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지. 그런데 그렇죠. 이게 요새 또 한 걸 더 나갑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부르자는 거예요. 조선이라 부르라고 합니다. 예. 북한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네. 그거 부르는 즉시 과거 같으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아니 단체를 국가로 승격시키는 것만큼 이적 행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위험을 이제 청와대의 위상 안보실장이죠. 위성락 안보실장이 뭐 본인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우려를 표시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한미 간 불협화음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위 실장은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 장관은 공개된 정보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그 갈등을 우리 정부의 공식 기구에서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이거는 그 위성락 실장의 그 위기감 때문에 나온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정부 안에서는 또 소수파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북핵 위기에 대한 그 위성락 그 실장의 걱정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뭘 걱정하느냐는 막 주고받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북핵 위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적은 거 아닐까 이런. 지금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한반도 정세가 북한 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이렇게 성급한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을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위기에 비교하면은 이 뭐 장동영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소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나 무심합니다. 언론이 무심한 것은 우리 정부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완전히 전략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핵무장 국가로서의 모든 수단을 다 가지고 심지어 이스라엘 수준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미국까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갖췄죠. 완전히 갖췄는데 탑재. 그 불장난을 하려고 해도 말리는 나라가 두 개가 있었어요. 러시아와 중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와는 완전히 우크라이나 파병을 해가지고 군사 동맹 수준으로까지 강화됐습니다. 네. 러시아 안 말릴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그게 틈을 벌릴 생각을 못 해요. 예. 그럼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조건이 허락이 된 겁니까? 가능성이 있는 게 서해에 도발하는 거예요. 서해 도발. 서해 도발하면은 우리가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할 때 김정은이가 핵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죠. 예. 하면은 우리도 전술핵 쓸지 모르겠다는. 그렇게 할 때 우리 뭘로 막죠? 그렇게 할 때 과거에 우리 뭐 윤석열 정부나 박근혜 정부였으면은 이명박 정부였으면은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갔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과연 그런 공갈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느냐 하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기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여기에 대응하려면은 딱 답은 나와 있어요. 한미일이 공조를 해야 됩니다. 한미일 공조. 북한, 중국, 러시아 세 핵무장 국가가 하는데 어떻게 핵이 없는 한국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근데 한미 간의 그 동맹 자체가 지금 그 정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바라보고 있는 김정은은 쾌재를 한번 도발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일벌이 끼어야 돼요. 네. 한미일이 우선은 방어망을 철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방어망, 아이언돔 같은 것도 2중, 3중으로 만들고. 네. 그래서 제가 정기 구독하고 있는 미국의 포린 어페어즈라는 이 잡지가 있는데 표지 좀 한번 보여주죠. 이 잡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죠. 외교 전문 잡지죠. 이런 How North Korea Won이라는 이런 제목의 김정은이가 아주 환하게 웃네. 네.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근데 North? How North Korea Won. 어떻게 북한은 승리했나? 북한이 이겼나? 윈드. 핵게임에서 이겼느냐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선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선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한국계 사람인데 박정현이라는 여성인데 네. CIA에서 미국 CIA에서 북한 담당하다가 그렇군요. 바이든 정부 때 국무부 부차관보하고 요사이는 연구기관에 가 있는 사람인데 아주 전문적인 건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말씀대로 완전히 핵게임에서 김정은이 이겼구나. 네. 주도권을 잡았다. 네. 이제 과거와 완전히 게임 체인지가 됐다 이미. 그래서 과거식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군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경고하는 게 김정은이가 핵을 배경으로 한 서해에서의 도발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느냐. 또 하나 여기 논문에 빅터 차라는 사람이 있어요. 논문. 빅터 차는 유명한 CSIS 네. 선임연구. 그 사람 또 비슷한 논문 또 썼어요. 그 두 개의 논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 논문이 같이 나온 거예요. 이분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핵 폐기하라는 건 이거 안 먹히게 됐다. 그렇죠. 네.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참수작전 같은 것도 안 먹힌다. 그 이란에서 해봤잖아요. 네. 다 죽였는데 안 먹히죠. 참수작전은 할 수가 없죠. 북한이 이란은 핵 또 없으니까 없는데도 실패했지만 해도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참수작전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방어 위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군요. 방어망, 한미일 공조.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지금 정동영 문제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군사력 세계 5위 국가인데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발견하기 어렵다는 불안을 왜 갖느냐. 외국 군대가 없어도 된다는 그렇게 느끼게 만든 그런 말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또 우리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 아니 국군 통수권자가 어떻게 우리가 세계 군사력 5위라고 합니까? 그것은 재래식 군사력 아닙니까? 핵을 빼고 계산하는 거라고요? 핵 빼고 계산한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핵 빼고 어떻게 군사력을 핵 빼고 계산하는 것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군사평론가가 그러는 건 몰라도 대통령이 그 말을 하고 놀란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방 문제를 미국에 맡겨놓은 상태 아닙니까? 미국에 다 맡겨놓고 우리는 그는 구경꾼 입장에 서서 가지고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길을 추구하겠다고. 그러니까 안보를 포기한 거죠. 국군 통수권자가 안보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발언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그 상당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당황스러운. 지금 자꾸 뭡니까? 기자들도 이런 이야기 하죠. 네. 자주파와 뭐 동맹파의 대결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강화 들여다보면 자주파는 친북파를 말하는 것 같고 동맹파는 한미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자주파 동맹파가 아니라 대한민국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가 중심파. 그러니까 대한민국파가 있어야지 이게 또 동맹파는 친미 사대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은. 그건 또 자주는 종북으로 가고 정북으로 가고. 모든 중심을 대한민국 국가 이익과 안전에 놓고 생각하는 이런 국가 엘리트가 너무나 허약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선거에 모두가 온 신경이 집중된 가운데 그 사이를 파고드는 그 우리 심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표님께서 잘 지적을 그런데 이거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 예. 왜 이게 선거 이슈가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게 선거 이슈가 안 됩니까? 예. 왜 안전 문제가 선거 이슈가 안 되는 거죠? 왜 기자들이 문제입니까? 아니 정부가 문제일까요? 제가 정치권이 문제일까요? 국민의힘이면은 이렇게 공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특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망을 네. 한미일 연계해서 만들어야 된다. 야, 그 얘기 진짜 왜 안 할까요? 오세훈 시장에.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쪽에서 무슨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그런 걸 가지고 승부를 안 해온 게 한국 보수가 이렇게 된 가장 기본 원인입니다. 결국 장동영 대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방선거장은 한계가 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독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분의 한 분이 노춘호 HEJ 이분은 정동영 장관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통일부 장관은 90% 농축 우라늄이라고 했는데 구성에 있는 우라늄을 다른 데로 옮겼을 경우에 과연 정 장관 당신이 찾아낼 것이냐. 그걸 찾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이렇게 장관한테 묻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분이 장관이네. 예, 시민들도 이렇게 안타까우고 그 마음 고생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정동영 장관님 뭐 이런 표현은 저도 잘 아는 사이에 이런 표현 좀 뭐 하지만 참 정신 좀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도 좀 국민을 안심하는 발언 좀 정제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맞죠?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대표님. 그 계란은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프라이가 된다. 옆에 계신 우리 조갑재 대표님의 평소 지론이신데요. 장동혁 지도부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을 경우에 국민의힘은 외부 심판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올 것인가, 요리당해 먹힐 것인가. 보수의 생존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조갑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